집중 분석 이슈타임 시간입니다.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와 함께 증권거래세 인하와 주식 양도세 도입 방안 그리고 시장 영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지난번에 언급했던 증시 과세 개편안이 드디어 어제 공개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저희가 예상한 수준이었고요. 어제는 이제 공식적으로 정부안이 발표됐습니다. 지금 정부안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정기국회에 들어가서 세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되기 때문에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들과의 토의 과정에서 사실은 조금 더 수정될 수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일단 정부가 만든 안이다라는 걸 전제하고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분이 설명해 주셨듯이 큰 방향은 주식을 사고 팔 때마다 붙었던 증권 거래세를 대폭 줄이고요. 대폭이란 말은 이제 좀 어폐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 거래세는 낮추고 새롭게 이제 주식을 사고 팔아서 벌어들인 수익, 그러니까 양도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새로 물리겠다라는 게 정부의 큰 방침이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시면 일단 거래세를 낮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주식을 거래할 때마다 0.25% 거래세가 달라붙거든요. 이걸 이제 2022년, 2023년 두 해에 나눠서 총 0.1%포인트. 그러니까 2022년에 0.23%로 한 0.02%포인트 낮추고요. 2023년이 되면 0.15%까지 낮춰주겠다라는 겁니다. 당초 민주당이 공약했던 내용은 사실은 증권거래세를 완전히 없애겠다는 건데요. 거기에 비해서는 조금 퇴보한 안이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양도소득세 새롭게 과세한다라고 했는데요. 지금은 양도소득세를 사실은 주식시장의 양도소득세도 일정 부분 물리고 있습니다. 다만 대주주에 한해서만 사실은 물리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 대주주 기준이 지금 얼마냐? 10억 원입니다. 내가 들고 있는 주식 가치가 10억 원이 넘을 때 대주주로 분류가 돼서 양도소득세를 20%를 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이제 내년이 되면 대주주 기준이 3억 원으로 낮춰집니다. 그래서 3억 원만 이제 넘게 보유하면 20%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데요. 이걸 2023년에는 이 3억 기준도 없애버리고 아예 모든 소액주주 개인 투자자들까지도 다 양도소득세 20%를 물리겠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제 차이는 약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3억 원을 약간 그 고가 주식 보유자로 분류를 해서 3억 원이 넘는 사람들은 25%를 내야 되고요. 3억 원이 안 되는 사람은 20%만 내게 해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새롭게 들어간 부분이고요. 세 번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채권이라든지 펀드,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는 과세가 따로 없었거든요. 세금을 안 물리는 상품이었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세금을 다 물리겠다는 겁니다. 다만 채권, 펀드 하나하나의 세금을 따로따로 물리는 게 아니고요. 주식, 채권, 펀드, 파생결합증권, 그러니까 뭐 ELS나 DLS 같은 거죠. 이걸 다 하나로 뭉쳐서 한 개인이 투자하는 모든 금융투자 자산을 다 묶어서 뭐 여기서는 이익이 나고 여기서는 손실이 났을 수 있죠. 그래서 이익과 손실을 서로 이제 그 빼고 더해서 남는 순이익에 대해서 20% 양도소득세 과세를 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네, 그렇군요. 크게 세 가지로 증권거래세 인하 그리고 양도소득은 이제 그전에는 대주주에게만 부과했던 것을 이제는 앞으로는 소액주주 모두에게 과세가 되는 그런 계획이고 그리고 금융투자소득을 통산해서 또 과세하는 그런 계획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왜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겁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일정 부분은 이제 과세 형평성 차원이 가장 크다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나라건 조세 당국의 가장 기본적인 과세의 원칙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큰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야, 소득을 너는 얻었는데 왜 세금을 안 내니? 이게 이제 과세 당국의 방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 시장에는 지속적으로 세금을 계속 중과하는, 올리는 약간 징벌적 성격까지 가미해서 사실은 부동산이나 다른 투자에 대한 소득은 굉장히 많은 세금을 물리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로또에 당첨돼도 45%라는 엄청난 그 이전 소득세를 물리고 있거든요.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이제 과세를 한다 그랬는데 왜 개인 투자자 주식 채권에는 안 하니? 이게 이제 과세 당국의 문제의식이었고요. 그래서 나머지 상품들과 다 똑같이 형평성 있게 주식과 채권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라라는 게 과세 당국의 방침이다라는 거고요. 또 과세 당국이 어제 이제 약간 자기 합리화를 위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핑계를 댄 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금융세제가 너무 복잡하게 꼬여 있기 때문에 어떤 투자자들은 손실을 냈는데도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있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리해주기 위해서 굉장히 심플하게 세금 제도를 고친 것이다라고 이제 어제 설명을 했거든요.
하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동의하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투자자들 존재하지만 네. 어쨌든 정부의 설명은 그런 방식이었고요. 결국은 이제 어제 기획재정부도 역시 기자들의 많은 질문, 이게 증세를 위한 목적 아니냐라고 이제 계속 지적을 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증세는 아니다라고 얘기했고요. 기획재정부가 약속한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더 많이 우리 계산보다 더 많이 거칠 경우에 거기서 초과로 나오는 세금은 증권거래세를 깎아주는데 사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네. 사실상 증세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불편한 시각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붙는다라는 원칙에 대해서는 뭐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동안 사실 우리 주식의 메리트, 장점이 바로 이제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가 소액주주한테는 없었던 점, 이런 점들이 우리 증시의 투자의 요인이었는데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줄어들게 될까봐 우려하시는 투자자들도 계시는 것 같고요. 물론 개개인의 어떤 상황, 입장에 따라서 이번 그 발표를 바라보는 시각도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네네. 어쨌든 우리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 담겨 있고 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조금 더 이제 면밀히 살펴보려고 하는데, 일단 양도소득세가 조금 복잡한 내용이 있는 것 예, 같아요. 이 부분을 좀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예, 제가 모두에 설명드렸던 부분들은 핵심적인 내용들이 사실은 좀 배제돼 있는 큰 어떤 틀만 말씀드린 거고요. 네. 일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을 투자해서 한 해에 1년 동안 2천만 원 이상을 번 사람만 세금을 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 기본 공제라는 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예. 주식 투자해서 이익을 냈지만 2천만 원 번 사람들까지는 세금을 안 매기겠다라는 게 과세 당국의 방침이고요. 네. 결국은 이제 이런 겁니다. 주식 투자를 했는데 삼성전자 주식을 사고 팔아서 올해 2천만 원을 벌었다. 그럼 네. 세금 양도소득세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경우는 나중에 이제 인하되는 0.15% 그 증권 거래세만 물면 되는 거고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단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보유하고 있는 주식 총 가치가 3억 원이 넘어가면 25%를 내야 되는 거고요. 네. 3억 원이 안 넘으면 20%만 내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주식을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1억 원을 투자해서 주식을 팔았더니 1억 4천만 원이 됐어요. 네. 한 해 동안 4천만 원을 번 거죠. 상당히 성공하셨네요. 그렇죠. 예를 굉장히 들어서, 성공한 예. 투자인데 예를 들어서. 사실은 이제 양도소득세 때문에 성공의 척도가 굉장히 낮아지게 생겼죠. 4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4천만 네. 원을 다 세금을 내는 게 아니고요. 네. 4천만 원 중에 기본 공제 2천만 원을 예. 빼게 되겠죠. 그럼 4천만 원 마이너스 2천만 원을 하면 2천만 원이 남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세금을 내는데 내가 번 돈은 2천만 원으로 간주해 주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고요. 네. 2천만 원에 대해서 20%. 그러니까 아까 제가 팔았던 주식이 1억 4천만 원이니까 네. 3억이 안 넘죠. 그렇죠. 그러니까 20%만 세율을 부과하는 거고요. 그래서 2천만 원 곱하기 20%를 하면 400만 원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400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 거고요. 주식을 팔았던 총액이 1억 4천만 원이니까 네. 거기에 0.15% 증권거래세를 계산하면 21만 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양도소득세 400만 원, 증권거래세 21만 원을 더하면 421만 원의 세금을 물게 된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기존에는 이런 케이스에 얼마의 세금을 냈냐? 네. 양도소득세가 없었기 때문에 소득은 빼고요. 1억 4천만 원 주식을 팔았는데 네. 지금 현재 증권 거래세가 0.25%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35만 원만 세금을 내면 됐는데 앞으로는 421만 원. 네. 엄청나게 10배 이상의 세금이 이제 더 나가게 생겼다라는 거고요. 이런 면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좀 반발하는 그런 어떤 형국이다라는 거고요. 그 외에 이제 보조적인 수단 두 가지 개념을 같이 이해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손익통산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네. 손익통산은 뭐냐면 1년 동안 여러 번 샀다 팔았다 할 경우에 어떤 경우는 이익을 내고 어떤 경우는 손실을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걸 이제 합산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한 번 주식을 팔았는데 4천만 원 이익을 냈는데 그 다음에 하반기에 2천만 원 손해를 봤다는 거죠. 그럼 두 개를 빼면 네트로는 2천만 원 이익을 낸 거죠. 예. 그래서 2천만 원까지는 기본 공제니까 네. 양도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내도 된다라면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샀다 팔았다를 여러 번 할 경우에 이익과 손실을 더하고 빼서 순이익만 계산한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손익통산이고요. 두 번째는 2월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올해 제가 주식 투자를 했는데 총 2천만 원 손실이 났다. 당연히 손실이 났으니까 세금을 안 내도 되겠죠. 양도소득세를 안 내도 되겠죠. 네. 근데 운이 좋아서 내년에 4천만 원을 벌었다라는 거죠. 그럼 4천만 원은 세금을 내야 되죠. 그러나
작년에 2천만 원 손실이 났기 때문에 작년 2천만 원 손실이 난 걸 끌어와서 2월에 와서 네. 아니 작년에 2천만 원 손실이 났는데 올해 4천만 원이니까 이 두 개를 뺀다는 거죠. 그래서 예. 올해 실질적으로 내가 번 돈은 2천만 원으로 간주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세금을 안 내도 되는 예. 상황이 되는 거죠. 이 기간 이렇게 2월 공제라고 하는데요. 2월 공제 기간은 3년까지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네. 3년 전에 낸 손실까지도 다 땡겨와서 세금을 낮출 수 있는 그런 또 공제 항목이 생겼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일단 크게 세 가지, 기본 공제, 그리고 손익 통산, 그리고 손실의 2월 공제,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볼 수가 있겠고, 네. 사실 뭐 기본 공제나 손익 통산 같은 경우는 부동산 관련 세금에서도 적용되는 그런 어떤 원칙, 그런 룰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게 예. 봤을 때는 2월 공제 부분이 사실 되게 저는 재미있게 예, 예.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자, 정부가 어쨌든 2023년에 본격적으로 이제 그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하겠다고 밝혔거든요. 예. 그렇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아마 머리를 굴리고 예. 계실 것 같습니다. 2023년에 과세되기 전에 그러면 주식을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주주 지금 현재 대주주만 양도소득세를 물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 대주주의 기준을 최근 2년간 계속 낮춰왔습니다. 정부가. 그래서 대주주 기준을 낮춰서 더 많은 주식 보유 투자자들한테 양도소득세를 물려왔었거든요. 이 기준이 2년 전에는 20억이었는데 10억으로 낮췄고요. 올해는 이제 3억, 내년에는 3억으로 또 낮추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어떤 경우가 생겼냐. 코스닥 주식을 좀 많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 양도소득세를 안 물리려고, 왜냐하면 연말 12월 31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12월 31일 전에 주식을 다 팔아버리고 네. 그럼 주가가 폭락을 하겠죠. 그렇죠. 그 이후에 세금 물리는 기간이 지나가고 나면 그 다음 해 1월 초가 되면 다시 주식을 사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시장이 한번 출렁거리는 양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정부가 2년 동안 이런 흐름을 봐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런 흐름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세금 물리기 직전에 대규모 매도 물량이 나오는 걸 막아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세금 물리기 전해 2022년 말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겠다라고 지금 어제 약속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2023년 세금 물리기 직전에 주식을 팔아봐야 기본적으로는 세금 절세하는 효과가 없다라는 거죠. 네. 만약에 절세 효과를 누리려면 한 1년쯤 전에 주식을 다 팔아버려야 되는 상황인데 1년 동안 주가가 만약에 올라가면 굉장히 그런 상황이 되면 배가 아픈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떤 그 과세 직전에 대규모 매도를 통해서 절세하는 어떤 방안들은 이번에는 좀 실현하기가 힘들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번에 금융투자 소득이라는 게 새로 이제 신설이 되게 되는데 네네. 이거는 어떻게 매겨지는 겁니까? 네, 아까 잠깐 설명드렸는데요. 주식이건 뭐 채권이건 펀드건 뭐 ELS, DLS건 간에 이 손실과 이익을 다 합산하겠다는 네. 겁니다. 지금 주식 같은 경우 개인 투자자는 국내 주식에는 세금을 안 냈지만 그동안 양도소득세를 안 내고 있었지만 해외 주식에 대해서는 내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역시 20%를 내고 있었는데 네. 마찬가지로 해외 주식, 국내 주식, 채권, 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 뭐 MMF, 또 ELS, DLS 이런 모든 상품을 다 합쳐서 이익이 났는지 손실이 났는지를 계산을 해서 이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 20% 세율을 물리겠다라는 게 정부의 방침이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기본적으로는 주식에서 그 이익이 났지만 다른 부분에서 손실이 난 경우, 그래서 주식과 채권은 주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식에서 이익을 많이 내도 채권에서는 손실이 낼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동시에 투자했다면. 그런 면에서는 좀 합리적으로 과세 당국이 조금 개인 투자자들의 편의를 봐준 정책이 아닌가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이 이제 어제 발표된 정부의 이제 안인데 사실 이번 주 초에 민주당에서 여당에서도 발의를 했어요. 관련된 법을 네네. 발의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사실 증권거래세를 전면 폐지하는 맞습니다. 내용이 담겨 있었거든요. 사실 그렇게 되면 정부의 안과 이 여당의 안이 이제 좀 부딪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그 얼마 전에 민주당이 발의했다고 하는 안이 사실은 20대 국회, 전 국회에서 민주당 내에 자본시장 특위라는 게 존재했었거든요. 네. 최운열 의원이 그 위원장을 맡았던 자본시장 특위가 사실은 특위 전체 안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증권거래세를 없애겠다라는 게.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민주당의 당론이었거든요. 네. 개인 민주당 의원 한 명이 주장한 게 아니고 민주당 전체 당의 뜻을 모아서 만든 정책이었는데 이걸 사실은 이제 20대 국회 때 기획재정부가 계속 반대하면서 사실 통과를 못 시켰던 안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21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민주당에서 이 안을 냈어요.
그러나 이 안과 또 배치되는 내용을 어제 이제 정부가 세제 개편안에서 발표를 했단 말이죠. 네. 결국은 지금 정부와 민주당 간에 이견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핵심적인 부분들은 그 21대 국회 정기국회, 그러니까 9월에 문을 여는 정기국회에서 이 정부가 낸 세제 개편안들이 하나하나 다 통과가 돼야 되거든요. 예. 이 과정에서 정부와 당이 계속 치고받는 과정에서 정부 안 대신에 민주당 안이 채택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래서 증권거래세 폐지에 대한 어떤 희망의 끈을 아직까지 놓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요. 실제 이제 민주당 내에서 이 자본시장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김병욱 의원이라고 있는데요. 예. 어제 김병욱 의원이 이와 관련된 공청회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이번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증권거래세 폐지가 빠져서 너무 아쉽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결국은 이런 민주당 내 흐름들이 정기국회에서 증권거래세 폐지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거고요. 다만 홍남기 부총리는 어제 만약에 증권거래세를 완전히 제로로 만들어버리면 단타 매매가 성행하면서 시장이 굉장히 불안해질 거기 때문에 거래세를 완전히 없애진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논리들이 계속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네. 연말까지 정기국회 통과 과정까지 계속 뉴스 플로우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정부 안과 여당 안이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네. 전반적으로는 거래세를 낮추고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하겠다라는 부분은 그 방향은 일치하는 상황이고요. 네. 그런데 어제 보니까 뭐 이런 실제로 영향을 받는 투자자는 많지 않다. 뭐 이런 정부의 설명도 있었잖아요. 네, 정부 추계로 보면 지금 우리나라에 주식 투자하는 투자자가 600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그중에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한 해에 주식 거래를 통해서 2천만 원 이상을 벌어들이는 사람, 예. 2천만 원까지는 세금을 안 내니까요. 네. 2천만 원 이상을 벌어들이는 사람을 계산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체 5% 정도에 불과하더라. 그래서 사람 수로는 투자자 수로는 한 30만 명 정도만 과세를 내는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상이지 네. 나머지 570만 명은 그 대상이 아니라는 거고요. 오히려 그 570만 명은 증권거래세를 낮춰주니까 실질적으로 세금의 혜택을 보는 사람이다라고 정부는 설명하고 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새롭게 세금 항목이 들어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는 부분이고요. 네. 거부감을 좀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형평성을 정부가 생각했다라고 얘기했지만 예. 실질적으로 형평성이 담보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관 투자가들은 일단은 차익 거래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내고 있고요. 또 기관 투자가의 펀드 운용에 대해서는 배당 소득 정도만 상대적으로 양도소득세보다 낮은 배당 소득을 적용하고 있고요. 또 예.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참여하는 공매도에 대해서는 아예 세금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이런 차익 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개인 네. 투자자들은 왜 개인 및 투자자들한테만 세금을 이렇게 거두려고 하느냐 이런 불만이 커질 수 있는 거고요. 네. 또 양도소득세는 말 그대로 지금 시뮬레이션이 이렇지만 주식시장이 굉장히 화랑이면 예. 돈을 버는 사람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익을 내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양도소득세는 더 많이 거치게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잠재적인 어떤 기대 수익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정부의 추계로는 주식 투자자 중에 한 5% 정도, 30만 명 정도만이 해당이 될 것이다. 나머지는 95%는 오히려 이득을 볼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또 일각에서는 이런 큰 손들, 대형 투자자들이 오히려 한국 증시를 떠나게 되는 그런 유인이 되지 않겠느냐, 뭐 그런 우려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